저는 프랑스 마들렌 루소입니다. 이야기 전 저의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각색되어 만든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유럽 정치 칼럼니스트죠. 컴퓨터 앞에서 30년을 살아온 제 손가락은 이제 피로에 절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에펠탑도, 카페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한 잔도 더 이상 저를 설레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란 참 의미 없는 하루의 일상 같았습니다. 열정적이던 제 마음은 어느새 지친 나의 일상과 열정, 흥분감도 이젠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출장이 되겠네요. 씁쓸한 표정으로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베이징, 도쿄, 서울까지 아시아 순회 취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과 일본만 제대로 취재하고 한국은 대충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작은 동양 국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은 나중에야 부끄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출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취재이기에 더욱 긴장도 있었습니다.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소음에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중국 클락 기업의 연수단이 단체로 탑승했더군요. 자리에 앉아 귀마개를 꺼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곧 퇴직이다. 참자 마들렌.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곱씹었습니다. 저는 과연 의미 있는 일을 했을까요? 제가 쓴 수천 개의 칼럼들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꿨을까요? 그 생각에 깊이 잠겨 있을 때 여 승무원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인의 승무원은 현정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웃는 미소가 아름다운 승무원은 와인 한 잔 드릴까요? 따뜻해 보이는 미소와 말투는 여느 승무원들보다 이뻤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을 지나 와인 한 잔에 묻혀 잠이 들려던 찰나 기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미 승객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비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옆자리 프랑스 남성이 작게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기내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귀마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중국인 승무원이 급하게 달려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쪽 좌석에서 50대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 기내식 트레이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음식이 복도에 흩어졌고 중국인 승무원이 급하게 달려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명의 취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공포감 순간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많은 비행을 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고 중국 승무원이 달래려 하자 한 남성이 종이컵을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물이 그녀의 제복을 적셨습니다. 승무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결국 뒤로 물러나 동료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험해질 수 있겠다. 저는 처음으로 비행 중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표정에서도 동일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앞 좌석의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꽉 안은 채 창가 쪽으로 몸을 숨기듯 기대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내 난동으로 뉴스에 나올 일임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취객들은 점점 더 통제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 명은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승객의 물건을 만지려 했습니다. 승무원들이 필사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중국인 승무원조차 말리지 못하였지만 한국인 현정 승무원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황스러운 모습도 참아내며 끝까지 중국인을 안심시키며 소란을 막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 보며 처음으로 한국인의 자상함과 따뜻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여성 승무원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에는 한국인의 승무원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난동과 공포 속의 비행기는 아시아 대륙에 들어섰을 무렵 안내방송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안전상의 이유로 비상 착륙을 하겠습니다.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온 후 너무 놀라웠고 많은 승객들도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한 표정들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취객들은 여전히 소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상 착륙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저항하는 중국인들의 매너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몇 분 후 기장이 다시 방송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신속하고 보안이 강력한 공항으로 향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30분 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천, 한국의 공항이었습니다. 마지막을 방문할 한국의 일정보다 일찍 한국에 가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이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 작은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낯설고 불확실한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유럽의 하늘 위에서 아시아 중 제가 가장 낮게 평가했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모순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절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한 방문이 제 인생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내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명소리와 아이 울음소리, 취객들의 고성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승무원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두려움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꽉 쥐고 착륙을 기다렸습니다. 비행기의 고도가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악몽 같은 비행은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활주로의 정적, 한국의 첫인상.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밤임에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구급차 그리고 여러 대의 공항 서비스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 좌석에 앉아 계십시오. 관계자들이 곧 탑승할 예정입니다. 기장의 안내가 끝나자마자 문이 열렸고 몇 명의 한국 경찰관들이 빠른 걸음으로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의 불필요한 말도 없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난동을 피웠던 승객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고성이나 위협적인 행동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경찰관들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절제된 태도로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취객들도 갑자기 얌전해진 듯 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 앞에서 더 이상의 난동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한 경찰관이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영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정중함과 명확한 의사 전달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문득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간단한 출입국 문제로도 길게 줄을 서고 불친절한 대응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파리 오를리 공항보다 훨씬 체계적이야. 아니, 프랑스 그 어느 나라보다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의 프랑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놀랍게도 여기는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아요. 저희는 차례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활주로에는 여러 명의 공항 직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저희를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제 앞에 있던 노부부가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직원 중 한 명이 곧바로 다가와 유창한 프랑스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여기는 아시아 소국이라고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와 다국어 능력 또한 놀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항 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시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밝은 조명, 그리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세계 각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첫인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요.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던 제 시선이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행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건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현실 앞에서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의 완벽한 대응. 공항 터미널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난동을 부린 승객들은 이미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되고 있었고 나머지 승객들을 위한 특별 입국 심사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리허설을 한 것처럼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마들렌 씨, 이쪽으로 오세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2년 전 UN 인터뷰 때 만났던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현재 인천공항 국제관계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건가요? 뉴욕에서 만난 후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승객 명단에서 당신 이름을 보고 놀랐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우연한 만남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친숙한 얼굴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안도감을 줍니다. 김 씨는 저를 VIP 통로로 안내했고 입국 절차는 놀랍도록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난동 승객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마들렌 씨의 베이징행은 내일 오후 비행으로 예약되었습니다. 그럼 하루 동안 한국에 머무르게 되는 건가요? 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공항 근처 호텔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서울 시내를 둘러보실 수도 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면 30분이면 서울에 도착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래 일정에는 없었지만 이왕 온 김에 서울을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의 첫인상이 너무 강렬했기에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럴게요. 서울을 좀 보고 싶네요. 이 시간이 저에게 후회가 되지 않길 바랬습니다. 김 씨는 기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간단한 지도와 추천 장소를 적어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 연락처도 있으니 언제든 연락하세요. 호텔로 향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가로등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저와 비슷한 감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좋을 텐데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과 사람이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그 효율성과 친절함은 계속되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메모장을 꺼내 첫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내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다. 서울의 하루. 낯설지만 벅찬 풍경. 부푼 기대와 흥분도 잠시, 피곤함에 금방 잠에 빠졌습니다. 이른 아침 호텔 조식을 마치고 김 씨가 알려준 대로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3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역사, 명확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질서 있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아침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두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광화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담배꽁초 하나,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생각하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선시대에 한글을 만드신 왕이라고 김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백성들과 소통하려 했던 왕.
그 철학이 오늘날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종로의 골목으로 들어갔고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메뉴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었지만 벽에 붙은 음식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했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며 제일 맛있는 베스트 음식을 온갖 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손가락을 가리키며 방글에 웃으며 김치찌개 문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몇 분 후 빨갛게 끓는 찌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빨간 음식은 낯설고 뭔가 먹을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지만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그 맛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매웠지만 그 안에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을 뜨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국물은 나에게 향수도 아니고 익숙함도 없지만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진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아주머니는 작은 귤 하나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 작은 친절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따뜻함은 전해지는 법이더군요. 오후에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개울을 복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아래에 숨겨졌던 물길을 다시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여유로운 시민들,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의 모습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여유 있는 한국의 일상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평화로워졌습니다. 지하 상가에서 기념품을 살까? 고민하다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의 유창한 영어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찾던 상점으로 안내해 주었고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전 분명 길을 잃은 표정이었고 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손님이니까요. 좋은 기억을 가져가셨으면 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환대가 아닐까요? 강요된 서비스가 아닌 자발적인 시민들의 친절의 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명동 거리는 형형색색 불빛으로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혼잡스럽지 않았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공간을 지키며 타인의 공간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엔 묘한 리듬이 있어요. 누구 하나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박자를 맞추는 사회.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으로 스치는 네온 사인과 조용한 차내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을요. 나는 아직도 한국을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기가 좋아. 골목에서 만난 한국의 뿌리. 다음 날 아침 베이징행 비행기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어서 김 씨의 추천으로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시장 안에는 다양한 상품과 음식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봉주르 마담? 그의 프랑스어에 놀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인 박 씨는 한국 전쟁 때 프랑스군과 함께 일했던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죽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웠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인들과 프랑스 군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자유를 지킬 수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0여 년 전 인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가 역사 속에서 함께했던 순간들. 그것을 기억하는 이 노인의 맑은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 후 프랑스에 가볼 기회가 있으셨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기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프랑스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파리의 사진들을 가져올게요. 박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들렌 씨.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인연. 전쟁과 평화를 함께 겪은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연결. 그것은 제가 책으로만 알던 역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이 도시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품고 있고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유럽 중심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저의 오만함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높은 GDP나 오래된 역사, 화려한 건축물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일까요? 아닙니다. 선진국이란 시스템과 사람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배려가 공존하는 곳이지요.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었습니다. 어쩌면 일부 유럽 국가들보다 더 앞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한국인 기업인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떤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죠.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사회적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곳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짧은 방문이었지만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직접 경험해봐야 진실을 알게 되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문득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긴 선진국이 아니라 미래국가네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군요.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평온한 비행이길 바랍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저는 이 우연한 방문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후 펜으로 남긴 감동. 베이징과 도쿄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바라본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제 마음처럼 뜨거웠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지금 아시아에 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빠르게 글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안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말이죠. 나는 부끄럽게도 한국을 그저 또 하나의 동양 국가로 여겼다. 그 무지함을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변했기 때문이다. 서두부터 솔직했습니다.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우연한 방문이 어떻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썼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직원들의 전문성,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시민들의 따뜻함, 시스템과 사람이 어우러진 도시의 리듬까지.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살아왔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얼마나 좁았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칼럼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이 독자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으니까요. 편집장 피에르는 제 글을 읽고 놀라워했습니다. 마들렌, 이건 당신이 쓴 글 중 가장 감성적이고 생생한 글인 것 같아요. 마치 당신이 변한 것 같군요.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지막 출장이라 생각했던 여정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칼럼은 다음날 신문에 실렸고 온라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했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칼럼 복사본과 함께요. 한국어를 몰라 번역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진심은 전해지리라 믿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박 씨가 제 편지를 받고 매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국을 찾을 때 꼭 다시 만나길 약속했습니다. 퇴직을 몇 개월 앞둔 어느 날 편집장이 제안했습니다. 마들렌, 은퇴 전에 한국에 대한 특별 시리즈를 쓰는 게 어떨까요? 더 깊이 있게 한국 사회를 탐구하는 거죠.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제안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준비를 위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배우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정년 퇴직 후, 저는 첫 여행지로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상 착륙이 아니라 제 의지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 씨와 박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소가 저를 반겼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마들렌 씨. 박 씨가 말했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 예정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사는 끝났지만 제 한국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유럽의 한 칼럼니스트가 우연한 방문으로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이야기.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보편적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으며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 나라에서 저는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 조금은 더 알고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을 경험하며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길 바라며 이번 한국의 여행이 제 여행의 마지막을 최고로 장식될 수 있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경험이 되길 바라며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한국의 정, 따뜻한 배려심 많은 나라, 앞으로도 발전된 나라가 될 영상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5초의 행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